바른마음 정치학교 2강 보이지 않는 공화국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의 최범은 대한민국의 근대 구조를 살펴보면서 한국 근대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이종 모순 결합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러한 모순점을 지난 1강 대한민국은 없다 강의를 통하여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2강 보이지 않는 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통하여 한국 근대 문명의 근대성과 전근대성의 이종 모순 결합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보이지 않는 공화국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태극기와 화폐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2강 보이지 않는 공화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알려면 성문화된 헌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는 무엇이고 또 공화는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민중과 시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자 그러한 정치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유, 사회, 인민, 민주주의 등이 있고요. 이 민주주의의 조건이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첫 번째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요. 두 번째로는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 제도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권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참정권입니다.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인권으로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마지막 평등 법칙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과 평등 법칙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인권이 유린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화주의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주의는 모두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 이익과 공동체의 안녕을 중요시하며 공동체의 입장에서 모두 공화적 개념인 국민이나 시민의 미덕을 보양시켜야 한다는 정치 철학으로 이해된다라고 합니다. 귀족이나 평민 같은 개인성보다 공적인 개념인 국민이나 시민의 정체성을 더 선호하라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독재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곧 법치가 목표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공동선 혹은 공공성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시민적 덕성을 필요로 하는 이념이기도 합니다. 공화주의에서는 이런 주종적 예속 관계가 없는 자유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지 않고 지배할 수도 없는 그런 비지배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에 관하여서는 3강 독립정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왕정과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공화국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왕정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라면 공화국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어, 왕정은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의 왕에게 집중되는 왕정 체제를 이야기하고 왕 한 사람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1인 전제 체제인 것입니다. 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인 동시에 그의 생각과 통치 능력은 백성들의 안위는 물론이거니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왕은 선출되지 않고 세습되는 것이라면은요, 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화정은 공화제를 의미하는데 그 뜻은 입헌제, 즉 나라가 법에 의해 통치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의 구성원이 의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것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에게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국민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에는요, 공화국은 왕국이 아닌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공화국이라는 의식과 이미지는 있는가? 말로만 공화국이지 그 의식과 이미지는 왕국의 그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들에는 하나같이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이죠. 태극기인데요. 흰색 바탕에 가운데는 태극 무늬와 내 모서리에는 건곤 감리의 사계를 배치하고 있고, 흰색 바탕은 밝음, 순수, 평화를 상징하고, 태극 무늬는 음양의 조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 모서리의 건곤 감리는 각기,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는요, 페이지 61페이지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주역이라는 중국 전통 형이상학에서 나오는 도상을 차용하고 있다. 73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태극기를 해부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태극기의 도상은 고대 중국의 주역에서 기반을 하고 있고, 태극기에 담긴 철학이라는 것은 소위 음양오행이라고 부르는 고대 중국의 형이상학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도대체 현대의 공화국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태극기에는 어떠한 공화주의적인 의미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태극기는 19세기 말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태극기가 대한민국 국기이기 이전에 먼저 조선의 국기였다는 사실을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왕국과 공화국은 근본적으로 국체가 다르기 때문에 태극기는 이해하기 힘든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한국 근대사 자체에 내재된 모순으로 인한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74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하였던 것처럼 왕국과 공화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국체입니다. 왕국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에 비해서 공화국은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일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은 이제 중국의 속국 지위로부터 벗어나 독자적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음 지배하려는 일본의 야심이 들어 있었지요. 이후 조선은 서구 각국과 잇따라 개항을 했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 국가를 표상하는 국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이 국기를 만드는 과정에도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당시 조선의 외교 자문을 맡고 있던 중국 관리인 마첸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은 태극기를 들고 국제 무대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태극기는 원래의 조선의 국기였다. 태극기는 공화국의 국기가 되기에는 도상적인 측면에서나 재정 배경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기호임이 분명하다. 예, 7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런 도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책에서 소개하기에 도상학을 통하여서 태극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도상학은 회화, 조각, 기념품 등의 도상을 연구하는 미술사의 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범 작가는 문화평론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탁월한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극기를 이런 도상학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좀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최대한 이 최범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태극기의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태극기임에도 불구하고 최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와 또 태극기 집회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태극기라는 태극기의 신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라는 기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 페이지 71페이지의 내용이고요. 과연 태극기라는 기호, 그 기표와 기의의 조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명한 것일까? 여기서 지금 그 기표와 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언어학자인 그 소시르가 말했던 그런 어떤 구조주의 입장에서 지금 기호학으로 태극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표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예, 말이고요. 기의는 뜻이죠. 그래서 기표와 기가 합쳐서 기호가 되는데요. 태극기라고 하는 태극기라고 하는 기표, 예, 말, 그리고 이 태극기가 뜻하는 그 의미, 그런 것을 기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태극기라는 기호, 그 기표와 기의의 조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명한 것일까? 어, 나는 태극기라는 기호가 어떤 차이를 생산하면서 또는 생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기호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신화가 되기 때문이다. 태극기를 이 최범의 말대로 해부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해부했던 것을 지금, 어, 읽어보면은요, 태극기는 조선의 국기였고, 무엇보다도 만드니가 또 조선인이 아닌 또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런 자의적인 기호가 바로 태극기인데요. 그 태극기가 의심도 없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바로 신화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화국이 이러한 신화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더 이상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최범은 주장하고 있고요. 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은요, 태극기의 신화를 넘어서라고, 어, 어, 그 최범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야말로 촛불 시민과 보수 단체가 공유하는 신화이다. 근대 국가는 개인과 국가의 분리 위에 구성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그 태생 자체가 개인과 국가의 분리 위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인데요. 국가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동안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두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범은 이런 사회 문화적 근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좌우 모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합리적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전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 좌파의 민족주의와 우파의 국가주의는 그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에서는 이게 나라냐라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음, 우파인 우파 시민인 태극기 집회에서는 어, 좌파 시민인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물음에 이게 나라다라고 말하면서 태극기를 대한민국과 동일시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다라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대한민국과 동일시하는 신화 그 자체를 넘어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국가와 국기와 나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라 무엇이 나라냐라는 물음을 던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대 공화국인 프랑스를 살펴보면서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프랑스 헌법 제1장 제2조는 공화국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상징은 청백적의 삼색기다. 그래서 이렇게 들라크루아가 그렸던 이 그림에도 이렇게 청백적의 삼색기가 출현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 국가는 라 마르세이즈라고 하는 그 국가를 가지고 있고 또 공화국의 국시는 자유, 평등, 박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장 2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프랑스 헌법은 공화국의 시각적, 청각적, 언어적 상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범은 공화국은 형식의 문제로서 눈에 보일 수 있고
보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인 민주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드웨어인 공화국은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공화국은 눈에 보이는가? 라고 페이지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서 걸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페이지 59페이지로 돌아가서 공화국은 왕국이 아닌 것이다라는 그 최범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 우리 그 태극 문양인 태극기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봉황 문양 등 봉건 왕조의 도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러한 점이 공화국이라는 언어적 표현과 상충된다라고 최범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법인 헌법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에 대한 가장 공식적인 언어적 표현이었고요. 그거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프랑스 헌법에도 나와 있었던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국기와 국가, 그 문장, 예서 국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문장, 정부 상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문장, 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 예, 를 살펴보면은, 네, 아까 최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극 문양과 또 이런 그 봉황 등의, 어, 있는 것을 보아서, 공화국과는 조금 멀어져 보이고, 오히려, 왕국을, 예, 조선 왕국, 중세 왕국, 중세 국가인 조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최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도 함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화폐를 살펴보겠는데요. 광화문 광장과 화폐에도 죄다 조선시대 인물들 뿐이라고 최범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화폐나 또 이런 광화문 광장에 있는 그런 그 조선시대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의 공식적인 차원과 전통 문화는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최범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통의 계승이 전통적인 통치 체제와 어, 조선 왕국의 그 1인 전제정, 예, 왕정의 그 통치 체제인 거죠. 또 신분제도, 그리고 봉건제도였죠. 중세 국가는요. 그리고 또 그런 세계관을 물려받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차원과 전통 문화는 구별해야 한다. 전통의 계승이 전통적인 통치 체제와 신분 제도, 세계관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 것은이 빠졌네요. 예, 오타입니다.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공화국이라는 의식과 이미지는 있는가? 존재와 의식이 일치하는 것을 참된 인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와 표상이 상응하는 것은 진실이고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화폐를 보겠는데요. 이렇게 1,000원짜리에는 조선시대 인물인, 이율곡이죠. 5만 원짜리에는 신라임당, 5천 원짜리에는 이황, 그 다음에 만 원짜리 화폐에는 세종 대왕이 이렇게 지금 표상되어지고 있는데요. 음, 최범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존재와 의식이 일치하는 것을 참된인지, 실제와 표상이 상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 존재와 의식, 실제와 표상이 일치하기는커녕 거의 완벽하게 불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는 공화국이지만 의식은 왕국이고 실제는 근대 국가이지만 표상되어지고 있는 것은 중세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들기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완으로 남아있다라고 최법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책을 좀 많이 건너뛰어서 페이지 145페이지에 보면은요, 윤평중의 국가의 철학에서 나온 한 문구라고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설자들이 현대 한국의 화폐에 등장하지 않은 채 조선 왕조의 인물들만 화폐의 초상으로 사용되는 현상은 대한민국 만들기가 미완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근대 문명,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상징할 만한 인물이 어떤 인물이며 또 이러한 화폐에 이런 상징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이 인물들이 화폐에 등장해야 된다면 그 등장해야 할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세 인물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음, 당연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건축하였고 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당연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승만을 이어서 산업화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나라를 경제 발전을 통하여서 선진국의 발판을 삼게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 역시 민주공화국을 상징하는 인물로 추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재필은 제가 1강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독립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그리고 개화파로서, 그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고 또 개화시키기 위하여서, 큰 공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그렇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근대 문명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인물인 서재필 역시 화폐에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한번 댓글로 이렇게 근대 문명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상징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은 한번 댓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146페이지에 최범은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대한민국인데요. 이 둘이면서 하나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실존인 것이다. 이 둘은 바로 조선이죠. 조선과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이미지로 커버되어 있는 도상 대한민국은 헌법 대한민국의 재현을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도상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실제를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헌법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의 대한민국, 영혼의 대한민국이다. 도상 대한민국이 재현하고 있는 것은 사회 문화적 전 근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인 것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엄연히 근대국가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조선의 연장일 뿐이다. 이것을 나는 근대화, 전 근대의 문명 모순이라고 부른다. 한국인의 의식은 여전히 조선이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근대와
근대의 모순된 이종 모순의 결합이라고 일강에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최법은 이러한 문명의 그 모순됨을 이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화문 광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계속 조선시대의 이미지가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세종과 이순신이라는 조선시대 인물상의 역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이들로 인해서 광화문 광장이 조선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더 이상 조선시대 육조 거리나 일제시대의 광화문 통일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적 의미,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게 재구조와 재의미화 되어야 한다라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분은 안 좋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근대 국가라는 하나의 표상을 나타내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이제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중앙청이나 또는 국립박물관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렇게 중앙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고요. 이 건물 자체가 근대 그 형식으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한국에 지어진 몇 안 되는 서양식 석조 건물입니다. 걸작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일제가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일부에는 이 건물의 역사적인 가치와 아픈 역사일수록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철거에 반대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해체된 첨탑 등 철거된 부재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제거하는 순간 한국의 근대도 역사적으로 실종되었다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광화문 광장을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중심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존재와 실제는 근대국가 대한민국이지만 사회문화적 전근대성의 의식으로 표상되어지는 중세국가 조선이라고 하는 그 최범의 주장이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최범은 페이지 89페이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으로부터의 독립이 시급하다. 사라진 조선의 유령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면 대한민국을 조선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정신적, 상징적 국경선을 긋고 조선의 이미지가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의 독립 이전에 조선으로부터의 독립이 시급하다. 근대 국가의 혁명은 전제전에서 공화정으로의 정치체제 교체인 것이다. 예,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왕정인 조선과 이제는 민주공화국으로서 공화정의 체제를 갖춘 대한민국. 이 근대 국가의 혁명의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혁명은 체제 혁명일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서 문명 교체에 의한 문명 혁명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혁명 국가라는 인식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 혁명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폭력 혁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서구를 보더라도 모든 혁명이 폭력 혁명이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 혁명처럼 피를 흘리지 않은 명예혁명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혁명이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이 대표하듯이 아래로부터의 봉기에 의한 폭력 혁명이 전형적이다라고 최범은 페이지 141페이지에서부터 142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최범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근대 국가의 혁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전제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이 정치 체제가 교체가 되는 이런 놀라운 혁명을 일으킨 것에 반하여서 이런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예로 최범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최범이 아래로부터 봉기되어져서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최범의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드먼드 버크의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고 있고요.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 성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프랑스 혁명은 가장 경악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대 시민혁명으로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3강에서는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독립 정신을 읽으면서 보수주의 관점으로 사회 문화적 전근대성을 탈피하여 근대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신이라는 키워드로 독립 정신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승만의 독립정신에서 나오는 한 문구를 읽으면서 2강 보이지 않는 공화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